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류부터 6류까지의 각각 위험물마다 특징이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류부터 6류까지 우리가 위험물을 나누는 그 기준을 뭘 가지고 1류, 뭘 가지고 6류 이렇게 나누는지 그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위험물의 성질을 가지고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류가 산화성, 2류가 가연성, 3류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이런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큰 개념을 가지고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위험물들 1류부터 6류까지의 특성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1류는 산화성이라고 부르고요. 산화성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화학 반응에서 남한테 산소를 주려고 하는 성질을 산화성이라고 합니다. 시험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면 큐넷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거예요. 자, 2류는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고체들을 모아놓은 위험물이고 3류는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로 끝나는 류별은 이 안에 위험물이 고체인 것도 있고 액체인 것도 있어서 그 상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류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리고 5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 안에 가연물과 산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화기를 주의해야 하는, 점화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위험물입니다. 자, 6류는 산화성 액체고요. 특징이 H로 시작을 해서 물질 자체가 산성을 띠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산성 염기성에서 산성 물질이기도 한 6류 위험물이 있는데, 자, 이 위험물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부분은 일단 위험한 정도를 나눌 때 위험 등급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1등급, 그리고 클수록 3등급이 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정 수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지정 수량은 누가 정하냐 하면 대통령이 정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이 명령권은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기준이고, 이 지정 수량에 해당하는 수량부터 제조소 등을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지정 수량은 그때부터 이제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그만큼 모여 있으면 위험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취급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을 지켜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정 수량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정 수량을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 보면 이제 위험물 파트 4가 되겠죠. 파트 4에 해당하는 위험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거의 위험물 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의사항이나 게시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주의사항이라던가 소화 방법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체는 딱딱한 건데, 뭐, 철판이나 아니면 무슨 덩어리 같이 그렇게 크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나 밀가루 같이 이렇게 분말 형태로 딱딱한 것을 고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를 보면은 뭐 설탕, 소금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인류위험물은 고체이기 때문에 색깔을 가지는데 보통 무색 또는 백색입니다. 여기에서 무색은 투명하다는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하얀색이다라는 뜻의 무색입니다. 다른 색깔이 없다. 대신 이것은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일부 위험물에 대해서 일부의 인류 위험물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류는 불에 탈 수 없어요. 자, 1, 2, 3, 4, 5, 6류 중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인 물질은 2, 3, 4, 5입니다. 자, 가연물이 2, 3, 4, 5, 6, 5.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중에서 산소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1류, 5류, 6류입니다. 그래서 1류와 6류는 가연성이 없는, 불에 탈 수 없는 물질이라 불연성이고 대신 어떤 역할을 한다? 연소를 도와준다. 뭘 가지고? 산소를 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강산화제라는 건 산화를 강하게 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제라고 하면은 소화제와 같이 소화제를 먹으면 우리 몸이 소화가 되죠. 소화제가 우리를 소화시켜 줍니다. 그런 것처럼 산화제는 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은 산화의 반대인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해성은 물에 녹는 성질인데 그 물에 담가서 녹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으로 이제 살짝 녹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조해성입니다. 그래서 조해성이 있는 경우는 물에 녹는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중이 1보다 크면 고체인 경우에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물과 비교하는 거고 물보다 무겁다, 물에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비중이 1점 얼마, 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고 산소를 발생한다. 폭약의 원료가 된다. 자, 불에 탈 수 없는데 폭약의 원료가 되는 이유는 이 인류 위험물이 폭약의 가연물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로서 인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류 위험물을 추가하면 이 인류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위험성으로는 가연물과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인류 위험물이 가연물한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의사항이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을 사용하죠. 그리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면서 발열하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주의사항, 주수 금지, 물기, 엄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는 가연물과 접촉을 피하고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는 거의 만능의 저장 방법입니다. 자, 위험물은 불이 날 수 있어서 화재가 날 수 있어서 위험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온도를 가급적 높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햇빛도 안 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말고는 뭐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서늘하게 한다, 환기가 잘 되게 한다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물기 엄금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을 피해야겠고요. 소화 방법은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주수 금지,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수 소화 가능합니다. 자, 무기과산화물부터 보게 되면 무기과산화물은 어떤 칼륨이나 나트륨, 칼슘 이런 것에 이제 O2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칼륨은 K2O2라고 하는데 왜 K2O2냐? K와 O 산화수 자체가 K는 플러스고 O는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K와 O가 만나면 K2O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산화칼륨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산소를 과하게 일부러 하나 더 구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칼륨이라는 말이 붙고 이때 이러면 산화수가 변할 텐데 그냥 K2O2가 되는 이유는 과하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산소는 일시적으로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틈이 없는데, 자리가 없는데 끼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충격으로도 바로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산화칼륨은 K2O2, 과산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NA랑 O에서 산화수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 Na2O가 되어야 맞는데 거기에 산소 하나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과라는 말이 붙으면서 과산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산화칼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과산화칼슘은 CA와 O가 만난 상태에서 산소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CA와 O 상태가 각각 얼마씩 몇 개씩 결합을 해야 산화수 상으로는 맞는 걸까요? 자, 과산화칼슘 이전에 그냥 산화칼슘이라면 CaO는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칼슘의 산화수 생각해 보시고 산소의 산화수 생각을 해보시면 네, 한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CA가 2 플러스, O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 개 결합하면 산화칼슘입니다. 그런데 과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다 산소 하나가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aO2입니다. 자, 보시면 과산화칼슘은 K2고 과산화칼륨은 K2고 과산화나트륨은 N2지만 과산화칼슘은 뭐다? CaO2다. 그래서 과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MgO2가 된다는 것이 그 산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산화칼륨은 이제 무색 또는 오렌지색 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오렌지색이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보통 이제 무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기과산화물의 특징, 무기과산화물이 바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데 이런 알칼리 금속이 주기율표의 첫 번째 있는 원소죠. 그래서 이 칼륨이나 나트륨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까지 이렇게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이 위험물들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를 발생하고 분해해서도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반응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분해 반응식까지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K2O2가 쪼개지면 이 과산화칼륨은 산화칼륨에서 억지로 산소를 하나 더 들어가게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인 K2O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억지로 들어갔던 산소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냥 O가 아니라 O2가 되는 이유는 기체는 짝이 있어서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체는 두 개가 붙은 상태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O2로 붙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하면 2, 2, 1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과 반응했을 때는 물은 H와 OH로 쪼개져서 OH가 앞에 있는 물질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KOH 플러스 O2가 나오게 되고 과산화칼륨을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 K2CO3와 O2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반응식이 과산화칼륨, 무기과산화물의 주수 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물 뿌리면 어떻게 되니까? 산소를 발생하게 되니까 불이 꺼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체가 발생하면서 계속 불이 안 꺼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니까 주수 금지, 물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주수 금지라는 건 물을 쓰면 안 되니까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수 금지는 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과 반응하는 애들은 이산화탄소, 질식소화하고도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탄산칼륨과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좋은데 계속 폭발하는 그런 기체가 나오게 되니까 그 산소 자체가 폭발하진 않지만 기체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질식소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과산화칼륨에 염산을 뿌리게 되면 대부분의 산은 물과 반응했을 때 비슷한 그런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도 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COOH에서 H가 그 자리를 떨어져 나가고 O 자리에 K가 들어가면서 H2O2 과산화수소가 나오는 이유는 산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식으로 과산화나트륨도 특징이 있는데, 자, 백색이나 화공색 분말이고 CO나 CO2를 제거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부식성이 있다는 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반응식이 K와 O 차이인 것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과산화나트륨이 분해하게 되면 산화나트륨으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면서 산소를 발생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산소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랑 반응해도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염산과 반응하면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과산화수소가 나오게 된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니까,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인류와 산이 만나게 되면 육류인 H2O2가 나온다. 이런 전체적인 큰 경향성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염소산 염류입니다. 염소산에서 염소와 산소가 만난 것에서 ClO3에서 산소 하나가 빠져서 앞에 R라는 말이 붙은 거죠. 자, ClO2로 끝나고요. NaClO2, K2ClO2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NaClO2의 분해 온도는 175도, 아염수산 칼륨은 160도씨 이렇게 분해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염수산 나트륨과 아염수산 칼륨의 분해 온도 체크를 해 두시고, 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을 합니다. 따로 화학 반응식은 출제된 적이 없지만 산과 반응하면 발생하는 기체가 ClO2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분해 반응식의 경우에는 ClO2든 ClO3든 ClO4든 염소와 산소 사이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NaCl과 O2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염수산 칼륨은 조회성이 있다, 약간 녹는다는 뜻이고, 충격에 의해 분해돼서 산소를 발생합니다. KClO2 자체가 쪼개지게 되면 KCl과 O2로 나눠지게 되겠죠.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는 것은 거의 공통이 되는 이야기고, 소화를 할 때는 주수 소화를 합니다. 자, 다음 과염수산 염류입니다. 과염수산 염류에서 분해 온도 과염수산 나트륨은 482도, 과염수산 칼륨은 610도, 그리고 비중도 봤을 때 1보다 크죠. 물에 가라앉는다, 무거운 고체이고, 무색무취의 결정이다라는 것은 거의 흰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 알코올, 아세톤에 녹고 에터에 녹지 않는다.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과 에터에 녹지 않는다. 이게 약간 나트륨하고 만났느냐, 칼륨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어디에 녹고 안 녹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나트륨이 주기율표에서 11번 자리에 있고 칼륨이 19번 자리에 있죠.
나트륨이 조금 더 여러 가지에 잘 녹고 칼륨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이 알코올 아세톤에 잘 녹는다. 그리고 칼륨은 약간 반응성이 조금 더 녹는 성질이 조금 더 덜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분해에서 산소가 발생할 때 이 반응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Cl과 O 사이에 끊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산 염료에서는 계속해서 분해 온도 300도, 분해 온도 400도, 온도 자체가 아염소산 말고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조금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앞에도 보시면 과염소산 나트륨보다 과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가 높고, 염소산 나트륨보다 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가 높고,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이 물, 알코올, 에터에 잘 녹는데 염소산 칼륨은 그냥 물보다는 온수나 글리세린에 잘 녹고 냉수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조금 더 녹는 데는 다른 조건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염소산 나트륨은 살충제나 불꽃의 원료가 되고 염소산 칼륨은 인체에 유독합니다. 자, 그리고 염소산 계열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한데 철제를 부식시킴으로 철제 용기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드럼통 같은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철에 보관하지 않고 유리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염소산 칼륨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분해했을 때는 Cl과 O 사이가 끊어지면서 미정계수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인류위험물을 암기할 때 무화과염, 아부칠, 중과 오삼천에서 그 아이오딘산 염류, 브롬산 염류는 분해식 정도만 보시면 돼서 따로 이제 내용은 넣지 않았고요. 질산 염류는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염류 안에는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질산 칼륨은 흑색 화약이라는 거의 원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분자식은 KMnO4고 K랑 NO의 원자량을 합치면 101이 나오는 거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고체의 비중, 액체의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값이라고 했죠. 자, 비중을 봤을 때는 이제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만 보면 되고 계산할 수 있는 비중은 증기 비중입니다. 근데 이런 인류위험물이나 이런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 이렇게 휘발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증기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비중을 봤을 때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체나 액체는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구조랑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값을 보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질산 칼륨은 물이나 글리세린은 잘 녹고 알코올 에터에는 잘 녹지 않는다. 이게 계속 어디에는 녹고 어디에는 안 녹고 이렇게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물에 녹나 보다, 물에 안 녹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인류는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녹습니다. 조회성이 있는 것들은 녹고 뭐 금수성이 있는 것은 아예 물에 녹지 않고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녹는지 안 녹는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흑색 화약이라는 재료는 질산칼륨에 숯과 황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화약입니다. 질산칼륨은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숯은 가염물이기는 하지만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죠. 그리고 황은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이기 때문에 가염물의 역할을 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섞어놓은 것 자체가 가염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점화원만 추가되게 되면 바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 화약의 원료 3가지, 질산칼륨, 숯, 황 이렇게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분해를 했을 때 염소산 계열과 다르게 이렇게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산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류는 산화성이라서 산소를 남한테 주려고 하는, 그래서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산암모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산업기사용이에요. 산업기사에서만 보통 출제가 되는데, 자, 질산암모늄은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내가 만졌을 때 차가워지고 이 질산암모늄은 주변의 열을 끌어당겨서 계속 열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반대 말이 발열 반응인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발열을 하게 됩니다. 물에 뭘 이렇게 녹이면 어떤 씨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내가 만졌을 때 뜨거워지면 열을 낸 거고, 내가 만졌을 때 차가우면 이 화학물질이 열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하는 물질을 물에 녹이게 되면 비커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질산암모늄, 이렇게 연결 짓는 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공통이고요. 그리고 분해식이랑 안포화약은 산업기사랑 기능장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열 반응이 질산암모늄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분해식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쵸? 자, 칼륨은 그냥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식으로 됐는데, 이 질산암모늄의 경우에는 지금 N2 따로, O2 따로, H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으로 쪼개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무슨 공식과 같이 항상 이렇게 산소만 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분해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케이스마다 얘는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안포화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포화약은 질산암모늄의 94%, 경유 6%로 혼합해서 만드는 화약입니다. 자, 경유는 사류위험물이고 질산암모늄은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질산암모늄은 산소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다음 다이크로뮴산 염료입니다. 크로뮴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자, 두 개 있으면서 칼륨이 붙는데 다이크로뮴산이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K가 플러스라서 이 K가 두 개 붙는 그런 분자식입니다. 자, 크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이거를 분자량을 쓰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비중은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운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인류는 공통적으로 백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얀 색깔의 가루들인데 이 지정수량 1000kg에 해당하는 다이크로뮴산 염류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염류, 여기에서는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등적색 결정입니다. 약간 되게 쨍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물을 다이크로뮴산 칼륨이라고 주지 않고 색깔로 설명할 때 주황색이다, 등적색이다 이런 게 보이면 크롬이나 칼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크로뮴산 칼륨이 주황색이고 물이나 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올 에터에는 잘 녹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이크로뮴산 칼륨이 분해됐을 때 이것도 산소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K2CrO7에서 K2CrO4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Cr2O3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이 분자 하나로 3단으로 해체가 되죠. 이렇게 분해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분해식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가 됐던 그런 화학 반응식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이크로뮴산 암모늄 분해 반응식은 기능장용인데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구나, 앞에 암모늄이 있으면서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망가니즈산 염료에서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어떤 색이냐면 흑자색입니다. 진한 보라색이고 이게 화학 분석 기능사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서 출제가 그래도 꽤 되는 편입니다.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보라색이고 분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색 유리병에 넣어서 마치 우리가 햇빛을 차단하려고 선글라스 쓰는 것 같이 그 화학 물질도 이렇게 햇빛을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자, 과망가니즈산 칼륨도 여기를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분해하게 되죠. 자, 똑같은데 KMnO4인데 똑같이 KMnO4인데 여기는 KMnO4고 여기는 K2MnO4가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MnO4 자체만으로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망가니즈라는 이 이온이 산화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온이라서 같은 MnO4라도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붙는 경우도 있는 그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산소 2개의 망가니즈가 붙은 것은 이산화 망가니즈. 우리가 CO2를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탄소 자리에 망가니즈가 들어가서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화성이라서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과 반응할 때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황산과 반응해서 황산 칼륨, 물, 산소, 황산 망가니즈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만 해도 6개가 됩니다. 반응물 2개, 생성물 4개가 되는데 이 정도로 나가게 되면은 미정계수법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써 있는 거겠죠. 좀 애석하게도 기능사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 반응식입니다. 이게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이런 반응식을 만나게 되면 실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반응식을 만나게 되면 최소한 앞에 반응물 정도는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 번 나왔던 반응식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의 그 외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말도 이상하고 허옥소, 이소환, 시아눌산, 누르산 이러면서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와 지정 수량을 이제 명칭만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크로뮴의 산화물에서는 분해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크롬과 산이 만났을 때 CrO3라고 쓰고 그게 한번 분해가 되면 Cr2O3 플러스 O2 이렇게 반응식이 됩니다. 다음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여기도 전부 다 고체인 거예요. 딱딱한 물질들이니까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고 여기는 어떻대요? 물에 녹지 않는다. 인류에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조해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해성이 아니다.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소가 잘 되고 산소와 결합이 쉽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연성이다. 연소가 가능하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반응이다?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와 결합이 쉽다, 연소한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유기와 무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C와 H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류위험물 생각해 보시면 인과 황이 중심이 되고 C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강산화성 물질.
산소를 많이 주려고 하는 일류나 육류 같은 물질과 충격을 만나게 되면, 충격이 점화원이기 때문에 점화원과 만나게 되면 가염물인 이류는 가염물이죠. 가염물인 상태로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을 만나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연소의 3요소를 다 갖추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속분, 철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속의 분말, 가벼운 것들은 이제 분진 폭발을 할 수 있고, 분진 폭발을 하지 않는 물질들은 시멘트나 탄산, 석회 분말 이런 무거운 것들이 분진 폭발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주수 금지, 물기 엄금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왜냐하면 물기와 접촉해서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 잘 날 수 있는 물질들이라서 가열을 피하고, 철마분의 경우에는 물을 피하고, 강산화성 일류 위험물과의 일류 육류와 같은 그런 산소 많은 것들과 혼합을 피할 것.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주의사항, 화기염금, 화기주의, 물기염금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결국은 그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물의 기준 중요한데요. 이류와 사류와 육류에 있는 위험물 기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이류 중에서 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위험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퍼센트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으로 함량이 높을 때 위험물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순도를 결정할 때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순도가 60 중량 퍼센트가 넘으면 그때부터 위험물이고, 농도가 낮으면, 그 위험물의 함량이 낮으면 위험물로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철분은 철의 분말이라는 뜻이죠. 자, 철 자체, 철판이나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것도 철인데 이런 큰 고체는 위험물이 아니고, 철을 엄청나게 곱게 그렇게 분말로 만들었을 때 위험물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곱게 만드냐면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 그 밀가루 채칠 때 하는 그 채 있죠? 걸러낼 때 하는 그 채, 53 마이크로미터의 채를 통과한다는 것은 53 마이크로미터 구멍보다 작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크기의 채를 통과하는 5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서 함량은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됩니다. 함량은 그래도 50%는 넘어야 위험물이 된다는 거고, 금속분의 경우에는 금속의 분말인데 모든 금속이 아니라 구리나 니켈은 제외합니다. 구리, 니켈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기가 작은 그런 분말들, 그러면서 50 중량 퍼센트보다는 높은 분말들이 위험물이 됩니다. 자, 다음 마그네슘은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2mm 미만의 마그네슘은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근데 2mm는 볼 수 없나요? 자를 이렇게 쟀을 때 30cm자, 15cm자 이런 자를 쟀을 때 아주 작은 눈금 하나가 1mm죠. 자, 그 정도의 크기면 위험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뒤에는 뭐가 안 붙냐면 분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봐야 되느냐? 60 중량 퍼센트,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부분이
빈칸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의 경우에는 53 마이크로미터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금속분은 구리, 니켈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가 50 중량 %, 마그네슘은 2mm 이상의 막대 모양 제외, 2mm 채를 통과하지 않는 것 제외,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는다는 건 2mm보다 큰 거가 되겠죠. 그래서 2mm 미만은 위험물이 된다. 자,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분말의 형태로서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하는 필기 문제입니다. 필기 문제. 빈칸으로 나오는 것은 실기 문제고 필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분말의 형태로서 150 마이크로보다 작아야 되고 50 중량 %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중에 어떤 위험물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자, 150 마이크로미터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50 마이크로미터는 금속분에 대한 기준이죠. 자, 금속분이니까 금속분은 뭐랑 뭐를 제외한다? 구리랑 니켈을 제외해야 됩니다. 자, 구리랑 니켈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것 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Fe는 철이고요. Se는 주석입니다. 자, 철분은 따로 기준이 있죠.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미만.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속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도 아니고 주석에 해당한다. 금속분에 해당하는 것은 주석이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 자, 이거는 다른 위험물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3번, 4번이 이류 위험물이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마그네슘의 크기가 2.5mm예요. 그리고 황이 55%래요. 자, 마그네슘이 2.5mm면 위험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순도가 55 중량 %면 위험물이 될지 안 될지 3번과 4번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마그네슘은 그쵸, 위험물이 되지 못합니다. 2.5mm의 마그네슘은 위험물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황도 55%면, 55 중량 %면 위험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2mm보다 작아야 하고 황은 60 중량 %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쵸? XX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위험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뭐냐? 답은 1번인데 이게 왜 1번이 답이 되는지는 이따 육류 위험물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류 위험물 중에 첫 번째 있는 마그네슘이 2mm 이상의 마그네슘이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물이 되려면 크기는 작아야 하고 그리고 함량은 높아야 됩니다. 위험물이 되려면 산소와 접촉 면적이 많은 크기가 작은 것들, 표면적이 작은 것들, 그리고 함량은 큰 것들, 발열량이 큰 것들이 위험물이 됩니다. 자, 황화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비중은 거의 2점 몇 초로 비슷해요. 근데 녹는 점과 발화점이 100도, 142도, 310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자, 사망아리는 보통 이제 연소 반응상으로 봤을 때 사망아리이든 오황화인이든 7황화인이든 다 P와 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이 오산화인하고 이산화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황화린과 7황화린도 똑같이 연소 반응의 생성물은 오산화린 그리고 이산화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황화린과 7황화린은 물과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사마와린도 차가운 물에서 녹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분해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5황화린과 7황화린은 물에 녹으면서 반응을 하는데 자,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거 5황화린은 물과 반응해서 인산과 황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금수성 물질 말씀드릴 때 또는 이제 물과의 반응을 말씀드릴 때 이 H2O를 H와 OH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화학이라는 그런 학문 자체가 이런 어려운 이유가 뭔가 공통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꼭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자, 이게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오황화린이 이렇게 H와 OH랑 나눠져서 그렇게 딱딱 가면 좋겠는데 오황화린 자체가 주기율표상으로 딱 붙어 있는 애들이죠. 규인, 황염, 악칼칼 할 때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성질이 좀 비슷한 애들이라서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애들이에요. 웬만한 물질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그런 상태의 물질이 아니라서 물과 반응할 때 예외적인 그런 생성물로 P가 인산이 되고 S는 H를 하나 가지고 와서 황화수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H 했을 때 이 OH가 인으로 가긴 갔는데 POH로 간 게 아니라 H3PO4로 간 거죠. 그리고 H가 S로 갔는데 H랑 S 사이의 산화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H2S로 됐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가연성이 있는 기체가 이 황화수소입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기체를 쓰고 그 기체의 연소 반응을 쓰라고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연속적인 문제가 출제되는데 황화수소의 경우에는 산소와 만났을 때 수소와 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연소할 때 H2로 써주시면 되고 S가 있을 때는 SO2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인산이 뭐고 황화수소가 뭐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황화수소가 유독가스에 해당하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고 인산은 수용액 형태, 액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황화수소가 기체라고 알아두시면 이제 다음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게 푸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화학물질 정보에 들어가서 인산과 황화수소의 상태가 액체인지 뭐 기체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반응식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명칭을 이 반응물을 쓰고 생성물을 쓰고 그 밑에 이름을 쓰는 식으로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7황화린이 물과 반응을 하면 얘는 또 한 가지를 더 만들어내네요. 그쵸? 자, 7황화린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인산과 황화수소는 오산화인하고 같이, 오황화인하고 같은 그런 생성물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게 하나 더 생긴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황입니다. 황. 자, 황은 분자식으로 S고 비중은 2.07, 발화점은 232도씨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황색이나 분말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란색 그런 덩어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증발연소랍니다. 덩어리 황에서 그냥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게 그냥 돌이 아니고 가연성 증기를 내뿜는 그런 돌인 거죠. 자, 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가 연소를 하게 되면 이 돌덩어리와 툭 떨어져서 공중에서 푸른색 불꽃을 냅니다. 이 푸른색 불꽃의 정체는 황이 연소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산화황입니다. SO2고요. SO2의 색깔은 푸른색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S, 황 자체는 전기의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전기의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의 불량도체이다. 라는 말로 씁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죠. 도체. 그거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의 부도체이다, 불량도체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분말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분진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물 속에, 수조 속에 저장을 해서 여기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자, 물을 채워서 저장을 하게 되면 증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물속에 저장을 한다는 건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넣었는데 터져버리면, 불이 나버리면 저장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더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물속에 저장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 두 번째, 황린. 세 번째, 이황화탄소입니다. 자, 뭔가 다 황인 것 같죠? 자, 여기는 황리는 P4, 이황화탄소는 CS2입니다. 이류, 삼류, 사류에 해당한 이 물질들이 각각 물속에 저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려고 물에 가둬서 증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연소 반응은 너무 쉬우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정린입니다. 정린은 빨간색 인이고 그 다음 삼류에 나오는 황리는 노란색 인입니다. 자, 정린이 2점이고 발화점이 뭐 260도씨, 녹는 점은 416도씨인데 암적색 분말입니다. 보통 그 성냥, 우리가 케이크 살 때 촛불 붙이려고 쓰는 그 성냥의 빨간 머리 부분이 정린입니다. 황린과 동소체로 정린이 P고 황린이 P4죠. 이 둘을 구성하는 그 원소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이고 비교적 안정해서 공기 중에 방치해도 발화하지 않습니다. 연소에서 오산화인을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산화인의 색깔은 백색입니다. 아까 이산화황의 색깔이 푸른색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산화인은 백색이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정린과 황린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황린은 4개가 뭉쳐있고 정린은 1개가 있죠. 그래서 황린이 불안정한 애로 보시면 됩니다. 황린은 그 혼자 있기를 두려워해서 넷이 뭉쳐있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정린은 안정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활성, 다른 물질하고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찝적대고 이러는 거가 황린이 더 심합니다. 화학적 활성이 크고 정린은 혼자 있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활성,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려는 성질이 작습니다. 자, 물에는 둘 다 용해되지 않지만 CS2, 이황화탄소에서는 황린은 녹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뭔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애가 황린이죠. 근데 이 황린에서 정린으로 만들 때 조건이
260도씨에서 가열하면, 그러니까 좀 매운맛을 보면, 뜨거운 맛을 보면 이 확린이, 불안정했던 확린이 단단해집니다.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확린에서 정린으로 바꾸는 방법은 260도씨로 산소 차단하고 가열한다. 이 260도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철분입니다. 철분은 원자량은 56이고 비중이 굉장히 크죠. 7.87입니다. 금속 중에서도 무거운 금속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우리 주변에 쓰이는 철들 생각해보면 거의 다 회색입니다. 파이프, 자동차 등등등 다 회색이고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합니다. 자, 물과 반응해서 수소 한다면 산과 반응해도 수소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과 염산이 만나게 되면 수소가 나오게 되고 철과 질산이 만나게 되면 질산, 철과 이산화질소와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산화질소가 위험한 물질, 부식성이 있는 물질인데 염산과의 반응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나오는 거.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12번 원소라서 원자량이 24가 되는 거고요. 비중은 1.74입니다. 자, 금속의 분말이고 이족 원소인 알칼리 토금속이죠. 연소할 때 자외선을 많이 포함을 해서 발열량이 크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수 또는 강산에 반응을 합니다.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1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찬물에도 그냥 물이라고 하면 되게 급격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있는 알칼리 토금속의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수에 반응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알칼리 금속만큼 그렇게 격렬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의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OH를 마그네슘이 가져가고 H 따로 나옵니다. 산과 반응해도 H 따로 나오고 H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한 마그네슘에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 불 났을 때 마그네슘 화재에 주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물을 뿌리면 안 된다면 이산화탄소도 뿌리면 안 됩니다. 질식소화도 안 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도 이 물질과 반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아까 이제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서는 K2O2가 CO2를 만났을 때 K2CO3를 만들면서 O2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죠. Mg가 MgO가 되고 C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화 경향이라고 있는데 이 수소를 중심으로 전자를 얼마나 내놓으려고 하는지, 금속이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정도인데 가장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금속의 순서대로 칼, 나마, 알아, 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웁니다. 자, 암기 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온화 경향을 한 글자씩 표현을 한 건데요. 아라철리, 주납, 수은을 중심으로 칼칼라마, 아라철리, 주납은 이온 전자를 내보내려고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고 구리, 수, 은, 백금, 금은 이제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주기율표의 왼쪽에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분이고, 금속분에는 뭐, 아연분, 안티몬, 알루미늄, 주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로 알루미늄과 아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13번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량 27을 가지고, 아연분은 전이 원소에 있어서 1번에서 20번까지 원소에 없었어서 이제 원자량을 따로 구하는 그런 식은 없었지만, 원자량이 65 정도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비중은 2.7과 7.14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즉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그 위험물의 비중도 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자,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금속이고 공기 중에서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보통 비행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가벼운 금속인데 또 산화막을 형성해서 부식을 안 하려고 딱 이렇게 그 피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걸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알루미늄이 연소할 때는 Al2O3가 되는데 Al과 O가 3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되는 산화수를 가지면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서 Al2O3가 되고 AlO2, Al2O3를 쓴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 해서 432를 구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끝내는 거고요. 알루미늄과 염산이 만났을 때는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염소가 1 마이너스라서 산화수 대각선으로 해서 AlCl3가 된 거고 산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연도 뭐 산화막이 형성돼서 내부를 보호한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이런 화학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연의 산화수는 2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2 플러스를 거의 대부분 가집니다. 아연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서 산화 아연이 되죠. 그리고 ZnH2O라면 Zn이 2 플러스 OH가 마이너스 1이라서 ZnOH2인 수산화 아연이 되고 수소가 나옵니다. 금속이라서 물 만나서 수소가 되는 거죠. 자, 물과 만나서 수소를 발생하면 산과 만나도 수소를 발생합니다. 대신 염산과 만났을 때는 산화수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교차로 되면서 ZnCl2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도 물론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물과 반응식 수소 나오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의 첨키로인 인화성 고체는 고형 알코올, 우리 피자집 가면 그 양초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피자 치즈 딱딱해지지 말라고 올려주는 캠핑 갈 때 고체 연료로 쓰는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알코올을 고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료위험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거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류위험물이고요.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두 가지 성질을 한 위험물에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삼류위험물에 있는 10알칼리나 2황 5알토유기 3금수인탄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전부 다 자연발화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연발화성은 다 가지고요. 그리고 금수성 물질은 이렇게 황림 빼고 나머지는 금수성도 가집니다. 근데 황린이 워낙에 34도씨에서 발화를 하는 너무 예민한 물질이다 보니까 뭐 황린만 따로 빼서 무슨 위험물을 구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황린은 명백한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나머지는 자연발화성도 가지면서 금수성도 가지는, 왜냐하면
나는 불을 붙인 게 아닌데 물을 뿌렸는데 얘네들은 불이 나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물을 싫어하는 그런 금속들, 위험물들이기 때문에 삼류는 전부 다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그리고 황림 빼고 전부 다 황림 뺀 나머지는 금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 때 자연 발화성은 황림입니다라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발화성만 가진 삼류 위험물은 황림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소화 방법을 썼냐면 금수성 물질에서는 물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수 금지해야 된다는 소화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자연 발화성이 있는 물질에는 뭐를 한다? 주수 소화를 한다. 주수 금지나 인화성, 질식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물질은 주수 소화를 한다고 했어요. 즉, 그게 무슨 뜻이 되느냐? 황리는 불나면 물 뿌리면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뿌리면 안 되는 방법을 써야 하고 황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물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소화 방법이나 저장 방법이나 위험성이 연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면서 열이 오르면 이 가연성 가스도 바로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물들이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소가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수소, 포스핀, 아세틸렌, 메테인, 에테인 여러 가지 가스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라고 통칭한 겁니다. 물과 접촉하면 나오는 이 가스들은 모두 연소가 가능한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내느냐? 이 가연성 가스들의 연소 반응식을 내기도 합니다. 이 수소가 연소하면 H2O가 나오게 되겠죠. 포스핀이 연소하게 되면 P가 있으니까 P2O5, H가 있으니까 H2O, C2H2가 있으면 C가 있어서 CO2, H가 있어서 H2O, CH4도 C2H2랑 개수는 다르지만 원소의 종류는 같기 때문에 C가 있어서 CO2, H가 있어서 H2O 이런 식으로 아까 이류 위험물의 오황화린이 물과 만났을 때 황화수소를 발생하고 이 황화수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처럼 이 삼류 위험물의 가연성 기체들도 연소할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OH가 붙는 거는 H2O가 H와 OH로 쪼개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 H는 앞에 있는 분자의 뒤에 있는 원소 이런 것들과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성물이 생긴다는 거 화학 반응식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물질은 그 위험물 안에 액체 위험물도 있고 고체 위험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액체고 뭐가 고체인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쪽이 액체입니다.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 액체고요.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 액체입니다. 분자량이 크지만 그래도 구조 자체가 CCC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사슬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 형태는 아니고요. 자,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되느냐?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만나서 HOH인데 이 OH가 누구랑 만나냐? AL과 만납니다. 자, 왜냐하면 AL의 산화수가 3+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OH가 산화수 -1인 거라서 플러스한테 가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H가 뒤에 있는 거랑 가는데 이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 자체가 뒤집어져서 써 있는 상태라서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AL과 OH가 만나고 H가 누구한테 간다? C2H5한테 갑니다. 그래서 C2H5가 뭘로 변하고 C2H6로 변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트라이메틸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죠. 물에 HOH 중에서 OH가 알루미늄으로 H가 CH3로 가서 메테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C가 있어서 CO2, H가 있어서 H2O,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어서 산화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로 생성물이 생긴다는 게 있고,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 메탄올과 만났을 때, 자, 메탄올에서는 O와 H 사이가 끊어집니다. H가 항상 자리를 비켜주는 역할이 된다고 했죠. 자, CH3O가 AL과 만나고 H가 에틸한테 가서 에테인이 나오는 건 일치합니다. 대신 CH3O가 3개 있는 이 상태를 메탄옥사이드라고 하는데 뭐 이름을 쓸 일은 없어도 이런 반응물과 생성물을 써서 미정계수법을 할 일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반응식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물과 반응해서 에테인을 발생하고 산과 할로젠 알코올과 심하게 반응합니다. 자, 물과 반응하면서 어때요?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도 하죠. 그래서 삼류위험물은 황림 빼고 나머지는 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하고도 반응하고 자연발화도 하고. 그래서 삼류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알킬 알루미늄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들은 예민하죠. 그래서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 다른 말로 불활성 가스를 봉입한다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벤젠, 헥산, 톨루엔의 희석제를 넣어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트리메틸알루미늄도 알킬알루미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삼류위험물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삼류위험물의 두 번째 칼륨이죠. 칼륨은 19번 원소 원자량 39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가벼운 물질입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때요? 물 위에 뜨는 물질이죠. 그리고 0.2, 63.5인데 이 칼륨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렇게 칼륨을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중이 0.857이고 불꽃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이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이 위험물의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로 줄 때 비중과 불꽃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노란색이라는 것도 같이 불꽃의 색깔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일족에 있는 알칼리 원소들이에요. 알칼리 금속들. 이 알칼리 금속들은 비중이 작고 그리고 무른 금속이라는 건 딱딱하지 않은 금속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흐물흐물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약간 움푹 패이는 그런 성질을 가진 금속입니다.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고 알코올과 반응해도 수소를 발생합니다. 사이화탄소와 반응해서도 폭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도 불가하고 항상 뭐만 해야 된다? 주수 금지로서의 소화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공기 중에는 수분과 물과 닿지 않도록 물과 전혀 반대되는 성질인 기름 속에 저장을 합니다. 등유, 경유, 파라핀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물과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성질들이기 때문에 저장 방법을 이렇게 하고요. 반응식에 대해서는 칼륨과 물과 만났을 때 수소 발생하고
에틸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에틸라이드에 H 자리에 K가 들어가면서 칼륨 에틸라이드가 되고 수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는 CO2가 K2CO3가 되면서 탄소 발생하면서 질식소화를 시키게 되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소라는 가연물을 생성하면서 계속 화재를 확대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소할 때는 K와 O가 만났기 때문에 화학식은 K2O가 되겠죠. 알킬 리튬은 CH3Li입니다. 여기에 알킬 자리에는 메틸 그리고 에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메틸,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둘 다 액체라서 여기에 교재 혹시 분말이라고 써져 있다면 액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자,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은 액체인 물질이고 무색 결정성이라는 말도 틀리겠죠. 자,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메테인을 발생한다. 자, 물의 OH는 Li와 결합하고 H는 메틸한테 가서 메틸을 알케인으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메틸을 메테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족한 수소를 채워주면서 기체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CH4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와 H2O가 생깁니다. 미정계수법은 A, B, C, D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나트륨은 칼륨과 마찬가지로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자량이 11번 원소라서 곱하기 2 플러스 1을 했을 때 나오는 23이 되고 비중이 0.97로 1보다 작죠. 물 위에 뜨는 그런 물질이고 불꽃의 색깔은 노란색을 띱니다. 은백색이 있는 무른 금속, 칼로 자를 수 있는 정도의 금속이고 수소를 발생하고 알코올과 수소를 발생하고 억제 소화에서도 폭발 반응을 일으키고 물과 닿지 않도록 석유, 두교, 파라핀에 저장하는 이유는 물과 반대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수 금지하는 이유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도 안 되는 이유는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에틸 알코올과 반응을 할 때는 H 자리에 NA가 들어가서 보통의 나트륨이 들어가는 자리에 칼륨을 넣거나 칼륨이 들어가는 자리에 나트륨을 넣으면 그 산화수가 똑같이 1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의 화학 반응식, 나트륨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성질까지도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원소들이고요. 자, 다음에 황린 지정수량은 20kg이고 분자식은 P4, P가 4개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P4가 발화, 34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자연 발화성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색인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흰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백린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백린이라고 나올 일은 없어서 그냥 황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氧화탄소 벤젠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소하면서 P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2랑 만나서 P는 P2O5를 생성해서 오산화인이 생기고 이 백색 연기인데 냄새가 좀 악취가 나는 그런 액체라고 합니다. 그런 기체라고 합니다. 자, 물을 물속에 보관을 하는데 물속에 보관하는 3가지 위험물 황린, 이氧화탄소, 이류, 삼류, 사류 위험물인데 이 황린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물이 아니라 pH9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저장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pH9의 물속에 저장해야 한다라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황린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오산화린을 발생하죠. 근데 황린이 강한 염기성, 수산나트륨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식성이 강한, 그 손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염기성이 강한 물질이 되는데 이 강한 염기성이 황린과 만나게 되면 포스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차인산 나트륨이 생기게 되는데
황린이 강염기와 만나면 포스핀이 생성된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시기보다는 황린이 강염기와 만났을 때 포스핀이 된다. 자, 다음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에 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 반응식 정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Li가 물과 만나면 수산화 리튬과 수소를 발생합니다. 자, 리튬도 1조 건소에 있는 알칼리 금속인데 지금 칼륨이나 나트륨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앞에서 얘기를 해서 그 주기율표 상으로 칼륨이나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 맞습니다. 근데 위험물에서 얘기하는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아닙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별도의 분명히 있는 위험물이고 여기 칼륨이나 나트륨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얘네는 더 특별하게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도 많이 하는 그런 특별 관리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분명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리튬만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성질 자체는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1조 건소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로 알칼리 토금속 2조 건소에 있는 거죠. 자, 비중은 1보다 크네요. 그쵸? 자, 물에 가라앉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물에 뜹니다. 자, 그리고 칼슘이 물과 만났을 때는 수소를 발생하고 산화수가 2조 건소라서 2 플러스를 가지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은 CaO2가 되겠네요. 다음 금속이 수소랑 만난 첫 번째 수소와 나트륨입니다. 수소가 나트륨하고 만나면 분자량이 23 플러스 1이라서 24가 되겠죠. 비중은 1.36으로 이제 물보다 무겁고 물과 만났을 때는 수소를 발생합니다. 자, 금속의 수소화물 중에서 뭐 수소화 붕소나트륨 이런 것도 이제 금속의 수소화물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물과 만나게 되면 수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은 기능장에 출제가 되는 반응식이라서 그냥 다른 기능사나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수소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소도 작은 분자고 리튬도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더라도 물보다 가벼운 그런 물질이 됩니다. 대신 이 상태는 고체입니다. 고체. 아까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만 액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삼류 위험물은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만났을 때 수소 발생하고 수소와 칼슘도 마찬가지로 물과 만났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이런 작은 숫자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수소와 나트륨을 외웠다가 수소와 칼슘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NaH 생각하다가 CaH로 답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CaOH 뒤에도 안 맞추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화학식을 보시면 산화수와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금속의 인화물, 금속과 인이 만난 거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이 있는데 여기도 반응식 중심으로 인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포스핀, 인화칼슘이 염산하고 만나면 염화칼슘과 포스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인화알루미늄이 물과 만났을 때 포스핀이 되는데 이때 인화알루미늄은 살충제의 원료가 된다가 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 힌트가 됩니다. 자, 다음 칼슘과 알루미늄의 탄화물, 칼슘이 탄소랑 만났을 때, 알루미늄이 탄소랑 만났을 때인데요. 자, 탄화칼슘은 비중이 2.2고 물과 만났을 때 아세틸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질소와 만나게 되면 CaC2에
이 C 두 개 자리 중에서 C 하나를 빼서내고 N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CaCN2를 칼슘 시아나미드, 특히 석회질소라는 말로 더 많이 부르게 되는데 기능사에서도 잘 나오고 산업기사나 기능장에서는 이 위험물의 특징으로 설명할 때, 이 위험물에 대한 힌트를 줄 때 그런 조건 단서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탄화물의 칼슘,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뭐 리튬, 아니면 탄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탄화 알루미늄 계열 자체가 탄화 칼슘, 탄화 리튬, 탄화 마그네슘 이런 게 다 이 분자 구성할 때부터 산화수가 잘 맞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 자체가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분자라서 생성하는 것도 꼭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아세틸렌의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이런 위험물들은 아세틸렌이 나오고 특히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이기 때문에 이 기체의 위험도를 구할 때는 낮은 숫자 분의 높은 숫자 빼기 낮은 숫자를 한 이런 값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작은 그 화학 반응식은 기능장용입니다. 자, 탄화 알루미늄은 물과 만났을 때 메테인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산화수가 잘 맞아요. AlOH3가 나오는 것도 산화수 잘 맞고 탄화 망가니즈가 나올 때도 이 탄화 망가니즈에서 메테인도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것도 기능장에서 출제됐던 반응식입니다. 이제는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산업기사 실기가 기능장처럼 출제되고 기능장 실기는 더 어렵게 출제되고 하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내용도 한번 봤었지 하는 정도로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 사료위험물입니다. 사료위험물은 인화성인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위험물들은 다 액체입니다. 액체 중에서도 그냥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등유, 석유 이런 기름들이고 실제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위험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료랑 오류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기름의 특징, 물에 뜹니다. 그렇죠? 물보다 가볍습니다. 대신 증기 비중은 1보다 큽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이 위험물의 분자량이 29보다 크다는 뜻이 되겠죠. 자, 증기가 가연성입니다. 증기가 가연성이라는 건 휘발유를 흘렸을 때 이 휘발유에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냄새가 나죠. 금방 손에 닿아도 금방 날아갈 정도로 휘발성이 강한데 그 증기가 불이 나기 때문에 증기가 가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불을 끌어당기는 성질인 인화성이 있는 겁니다. 전기의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 때문에 연소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 우려가 있고 정전기 인화될 수 있고요. 밀접 밀봉하고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위험물의 기준은 2류, 4류, 6류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2류 위험물의 기준을 가지는 부분 크기나 퍼센트 함량이 높고 크기가 작으면 위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료 위험물의 위험물이 되는 기준은 불이 붙는 온도인 인화점을 기준으로 사료 위험물의 품명을 구분합니다. 사료 위험물은 품명이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알코올류 이렇게 있는데 이 동식물유류까지 불이 붙는 온도가 낮은 것에서 점점 높아집니다.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 그리고 B점 40도, 발화점 100도 이런 온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1석유류는 21도 미만, 2석유류는 21에서 70도, 3석유류 70에서 200도, 4석유류 200에서 250도, 동식물유류는 250 이상이 아니라 250 미만입니다.
대신 어디에서 추출하느냐?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을 한 기름 중에서 2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위험물은 다 통틀어도 불이 250도씨 이하에서 불이 나는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하고 250도씨보다 넘는데 불이 나는 거는 별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는 물질이니까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류는 온도로 구분하기보다는 그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이라는 것은 그 분자에 들어가 있는 OH 개수가 1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탄소에 다른 이중결합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가 알코올이라는 뜻이 OH 개수가 1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사에서는 특수인화물이 인화점 영하 20도, B점 40도, 발화점 100도, 그리고 1석유류는 21도 미만,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3석유류는 70에서 200도,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 동식물유류는 250도 미만, 그리고 알코올류는 뭐 탄소의 개수와 포화 1가 알코올 이 정도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능사도 산업기사 수준으로 나오게 되니까 실기시험에서 물론 이 내용은 필기에도 나옵니다. 필기에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실기에서는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석유류에는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이면서 40도씨 이상인 동시에 60도씨 이상인 것은 제외. 그리고 3석유류는 40중량% 이하 제외. 4석유류 40중량% 이하 제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40%, 40%, 40%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고 이석유류에서는 40도에서 60도는 제외라는 말도 추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쓰라고는 안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채우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숫자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류에서는 몇 %를 기준으로 두냐면 60%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알코올류는 60% 미만이면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이류 위험물의 유황처럼 60%가 안 되면 위험물이 아닌 거고 사료 위험물의 2, 3, 4석유류는 40%가 아니면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위험물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류 위험물은 크기와 퍼센트가 기준이었고 사료 위험물의 인화점과 퍼센트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필기, 실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필기에서는 눈으로 보면 뭐 숫자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실기는 아예 숫자 자체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공부해 두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밑줄 쳐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위험물의 특수인화물 중에서 첫 번째 이황화탄소입니다. 특수인화물이 이디아산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위험물입니다. 분자식을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C가 12고 S가 32니까. 그리고 비중이 1.26이죠. 증기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하면 나오는 값이고 끓는 점이 46.3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인화점이 30도씨인 거, 발화점이 90도씨인 거는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 범위가 1부터 50%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위험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이氧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인 것도 맞지만 특징이 이겁니다. 비중이 1보다 크다. 자, 사료위험물은 공통적인 특징으로 비중이 1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큰 이유는
1보다 크다고 한 조건 때문에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사료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질식소화를 하는데, 이때 주수소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수소화를 하게 되면 사료 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불을 끄려고 하다가 불이 화재면이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수소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과 반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수 금지를 할 건 아니고 물 대신 질식소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대신 물에 가라앉으면 주수소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커서 물속에 가라앉음으로 이게 질식소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氧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유독해서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그리고 연소할 때 O2랑 만나서 CO2와 SO2를 만들어내죠. 자, 물과 가열을 했을 때, 물에 반응을 하진 않지만 물을 뜨겁게 가열을 하게 되면 고온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능장 출제했었던 그런 화학 반응식이라서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이에틸 에터는 에틸이 2개 있는 가운데 O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에탄올과 이 에탄올을 뒤집어서 쓴 겁니다. C2H5OH인데 또 같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2개를 반응을 시키는데 붙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에 있는 H와 OH를 떨어뜨리고 그 빈 공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C2H5와 O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H2O는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두 분자에서 물 분자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2개를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에틸 에터라는 힌트를 줄 때 에탄올 2분자를 축합 반응하여 얻어지는 위험물로 라는 말을 씁니다. 에탄올 2개를 가지고 붙이면 뭐가 된다? 다이에틸 에터가 된다. OH와 OH 사이를 붙이려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나와야 되고 중간에 O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작용기로 에터라고 부르게 되니까 디에틸 에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량은 74이고 원자량 합 구하시면 되겠고 이거 가지고 증기비중 구할 수 있죠. 대신 비중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이 다이에틸 에터는 물에 뜹니다. 인화점이 영하 45도씨이고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인데 연소 범위를 가지고도 다이에틸 에터에 힌트를 줍니다. 자,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인 물질에 과산화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이에틸 에터가 과산화물이 된다는 거는 음식으로 치면 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산소를 계속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산소를 충분하게 좀 가지고 있는, 너무 과하게 충분하다 못해 과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에틸 에터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려고 할 때는 10%의 KI 수용액을 넣었을 때 이때 황색으로 변하면 쓰면 안 되는 위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두도록 하고 이 과산화물이 되었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산 제1철과 환원철 같은 환원시켜주는 물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CHO이고 증기 비중이 분자량이 44라서 1.52가 나오는데 비중은 1보다 작죠. 물 위에 뜨는 물질입니다. 인하점이 영하 38도씨이고 발화점이 185도씨, 연소 범위가 4.1에서 57%라는 걸로 위험물에 대한 단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 알데하이드는 이 자체의 화학 반응식보다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에탄올에서 수소 2개를 빼는 작용을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1차 산화했을 때 알데하이드가 되고 또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알코올의 산화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자주 내고 있어서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에틸렌을 산소 하나 추가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에틸렌을 직접 산화시켰을 때 에틸렌이 이거고요.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산소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저장할 때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사용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물질들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좀 폭발하는 그런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구리는 다른 말로 동이라고도 해요. 금은 동메달 할 때 동이 구리예요. 그래서 동, 은, 수은,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에틸라이드를 형성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산화프로필렌은 분자식이 OCH2CHCH3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분자식 때문에 나중에 뭐 외우시다 보면은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CH3CH2CHO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쓴 경우에는 CHO가 알데하이드로 보일 수 있어서 분자식 자체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이유가 프로필렌이 원래 C와 C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H2, H, H3가 있는 이런 식의 구조예요. 거기에 이 이중결합을 끊어내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또 여긴 아니죠. 여기 이 이중결합 사이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또 CH3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O가 들어가고 원래 있던 CH2CA, CH3가 생기는 거라서 프로필렌이 산화됐다는 뜻으로 쓰려고 앞에다 O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던 상관이 없지만 그냥 웬만하면 이 교재에 있는 분자식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자식으로 분자량 구할 수 있고 분자량으로 증기비중 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물에 뜨는 물질이고 인하점은 영하 37도씨, 연소 범위 2.5에서 38.5인데 특수인화물의 위험물이 ED아산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인하점 기준으로 배치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D아산 순서로 인하점이 배치가 되니까 이氧화탄소가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온도가 높은 거, 다이에틸에터가 그 특수인화물 사이에서는 인하점이 낮은 거,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자식 쓰라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인정됩니다. 분자식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시성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위의식으로 외우시라는 거고요. 20도씨에서 45.5mm HG로 증기압이 매우 높다. 손에 닿으면 동상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저장 시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등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특징이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산화프로필렌은 필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알데하이드 등인데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순, 은, 구리, 마그네슘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발성의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뒤에 내용들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좀 화학식이 많이 나와서 어려우셨나요? 내일은 이제 사료 위험물 나머지 것들과 오류, 육류 정리를 하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또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이브 강의 일정은 저희 위험물 카페에 내일까지 라이브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내일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그 필기 문제에서 1, 2, 3, 4번에 보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틀린 말을 골라내려고 그 핵심되는 단어들을 이제 찾고 있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간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해한다기보다는 계속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뭐 질식소화니, 뭐 주수 금지니, 산화제다, 아니면 불연성이다, 가연성이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면서 넘어가세요. 이거 모르겠는데 멈추고 하면은 진짜 두세 달 걸립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화학 공부라는 게 아니라 위험물 합격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라서 필요한 것만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를 들으신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뭔가 풀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풀어보시고 또 라이브 해설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필기 라이브 할 때, 기출문제 라이브 할 때도 그 답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이 위험성은 무슨 뭐 주수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골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일단은 저기 기출문제 풀이가 작년에 찍은 거, 재작년에 찍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문제 푸시면 좀 어렵거든요. 네, 기출문제 해설 다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카페 등업이 돼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기 기출 돌려서 합격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올해는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게 시험 출제 기준 바뀌고 처음에 해잖아요. 처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회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하죠?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실기 시험이 대충 그냥 뭐,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겠지? 하고 기출문제에서 있는 거.
맨날 내던 게 막 K 플러스 H2O는 뭐가 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냈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럼 뭐 우리는 계속 산화수, 산화수 하니까 이거를 알지만 처음 이거 기출만 돌리는 사람들은 아, K가 AL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AL로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이게 화학의 기초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수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문제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KClO2 있잖아요. 이게 아염소산 칼륨이죠. 아염소산 칼륨이에요. 그러면 아염소산 칼슘의 분자식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내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칼륨, 칼슘 하니까 칼륨만 칼슘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아니죠. 칼슘은 2 플러스고 ClO2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고 응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서 음, 기출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전에 보던 기출 같이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문제 자체는 다르게 낼 겁니다. 똑같이 내는 것들은 소수고, 새롭게 내는 거는 많고.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라이브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내일은 늦지 않도록 제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위험물 제조소 등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해야 되는데, 관리법까지는 오늘 사실 66까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도 나중에 라이브 해드리고, 실기는 작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23년도, 22년도, 21년도는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